제가 이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외부 강연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중에 하나가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뭐 우스갯소리 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북극의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 기후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중국이 개발되면서 그동안에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오지가 개발이 되면 풍토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에 착안을 해서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질병으로 많이 죽을까요? 전쟁이 나서 사람이 많이 죽을까요? 결론은 질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연을 드릴 때마다 아마 기후변화 문제가 나오면 질병 문제도 동시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때마침 2019년 12월 달에 우한 바이러스라고 그 당시에는 불렸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제의 또 다른 하나의 패러다임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은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과 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 나름대로의 쓰라림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있고요. 또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큰 걸 이루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잃었던 추억에 대한 또 향수가 존재를 해서 자기의 지금의 처지와 비교를 하면 낫다면 다행인데 낫지 않다 그러면 나도 한때는 라떼라는 이야기를 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강론 부분,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이냐,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나는 결혼을 언제 해야 되냐, 나는 어떤 직종을 가져야 되느냐, 또 내 재산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는 쉽게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성향, 나는 상당히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는 위험한 거를 될 수 있는, 난 아예 안 가고 손도 안 대는 사람이다, 이거를 자기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신을 먼저 알아낸다면 투자의 방법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 이러한 현상이 또 10년이 지나고 나면 향후 10년 뒤에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증거를 대라 그러면 뭐 증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국 공산당이 1921년에 창당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이 공산화된 게 1949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단위로 끊으면 2021년, 올해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고요. 2049년이 공산화된 지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택통이가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국을 공산화시킨 지가 100년이 되는 2049년에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선언한 해가 2050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중국은 그런 100년의 단위로 세상의 변화를 플랜을 세워가는 거죠. 근데 그 100년 안에는 또 작은 변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0년으로 쪼개면 10번의 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10번의 변화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나빴다가 이런 부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0년 10번 내내 좋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운이 좋다 하더라도, 물론 운 좋은 사람들은 뭐 늘 승진만 하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글쎄요, 인구 78억 중에서 한 0.00001% 정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0년의 부침에 잘 적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고요. 지금 특히 이 우한 코로나라고 불렸던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지금 백신이 나오고 하는 이 시기가 제가 볼 때는 혼돈의 시기 같지만 또 다른 하나의 경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메이트북에서 나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책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자로서 보통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지 문제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답을. 제가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는지, 쓰려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경제를 쭉 이렇게 정책적으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미국이나 독일, 유럽의 선진국들과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를 보시다 보면 항상 선수 이름이 나오면 옆에 뭔 숫자가 나옵니다. 통계적인 숫자가 나오죠. 예를 들면 타자 같은 경우에는 매달 몇 푼 몇 리, 10번 타석에 나오면 3할 5푼 1이다 그러면 안타를 칠 확률이 35% 정도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그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확률 게임을 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경제 지표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과학적이고 좀 더 확률적으로 그냥 하더락 하는 통신이 아니고 다른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백신이 개발되는데 드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제 책에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5년 정도 걸립니다. 백신 하나가 개발되는데. 그리고 여러분 천연두 아시죠? 천연두가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 숫자가 몇 사람인지를 아세요? 또 홍역, 볼거리라 그러잖아요. 홍역 같은 경우에 한 사람 감염자가 몇 사람 감염시키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코로나19가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거나 그런 거 블로그에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분 중에 한 6분 정도도 안 보실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이 과학과 이런 통계를 매일 접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는 비중을 두지 않고 옆에서 하는 사람, 근거 없이 들었던 내용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습화되지 않았나, 습성화되지 않았나 싶어서 어쨌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충분 조건은 좀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을 드리면 평균 백신 만드는데 15년 걸렸습니다. 가장 빨리 만들어낸 백신이 5년 만에 개발된 에볼라 백신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백신도 완전한 백신이 나오려고 그러면 최소 5년은 걸린다.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숫자가 홍역이 15명입니다. 그리고 천연두가 한 5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델타는 어느 정도 되냐? 8명입니다. 그러니까는 홍역 다음으로 많은 사람을 감염을 시키죠. 그러니까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질병이 확산이 되면 팬데믹으로 번지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첫째, 인구 이동이 제한됩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둘째, 물류 이동에도 제한이 됩니다. 여러 가지 컨테이너선에도 질병이 묻어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 관리에서도 역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의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용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재택근무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에 있어서 흐름에 변화가 생깁니다. 과거보다 출장도 덜 가고요. 사무실에서 점심 사 먹는 비용도 적게 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람도 안 다니고 물류에도 문제가 생기고 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서 정부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뒤로 후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은행을 갑니다. 은행 가면 돈 달라 그러면 주나요? 안 주죠. 우리의 신용을 체크를 합니다. 소득이 얼마고 신용점수가 몇 점이고. 그러면 정부는요. 정부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돈 푹푹 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GDP 대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총생산 대비 60% 이상은 국가가 부채를 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공고사항이죠. 1년 증가율이 3%를 넘지 않아야 된다. 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증가율이 1년마다.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국가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가게에 빨간불이 들어오듯이.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팬데믹으로 해서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풀었으면 돈이 많아지면 그다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돈값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10개 열리던 게 100개, 1000개 열렸다고 그래 보세요. 그럼 사과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시중에 돈이 100만 원 돌던 게 1000만 원, 1억이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돈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돈 가치가 없다는 게 바로 이제 경제학 용어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가가 올랐다. 돈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이 이렇게 풀렸죠. 그다음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쉽게 빌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을 거 아니겠어요? 돈을 빌릴 때 주는 돈값이 있잖아요. 그게 금리거든요. 우리가 생수 한 병을 사 먹으면 생수 값을 지불하고 생수물을 마시듯이 돈도 빌리게 되면 돈값을 줘야 돼요. 그게 금리예요. 근데 그 금리를 낮춰버렸으니까 누구나 다 은행에 와서 요청하면 돈을 빌려주는 시대를 1년 동안 산 겁니다. 그러면 돈을 다 빌렸어요, 이제. 돈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그럼 돈 가치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럼 금리도 떨어졌고 돈도 많이 풀렸고 그러면 실제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죠. 은행에 돈을 맡겨도 보관료를 주고 맡겨야 될 정도로 돈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경제가 어떻습니까? 백신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백신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경제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서 사람이 오간다는 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이대로 놔두면 갑자기 과열될 가능성이 있으니 풀렸던 돈들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할 그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주식과 채권,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감을 잡으실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낮고 돈 많이 풀렸어요. 그러면 주식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다 나쁘다로 표현하면 주식이 엄청 올라가겠죠.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기보다 차라리 주식을 사겠죠.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막 돈을 풀고 회사 나가서 점심 사 먹을 필요도 없고 기름값 쓸 일도 없으니까 출장도 안 가고 하니까 전부 돈을 저축을 해요. 2008년도 경험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도 빨리 부채 돈 생기면 부채 갚아야지 그러고 부채 갚고 난 다음에 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세컨하우스 하나 살까? 전원주택이나 하나 사놓을까? 주식에 투자할까? 이제 자산 굴리기에 또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를 버블로 볼 것이냐 아니냐. 그건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봐도 됩니다. 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버블로 본다. 아니다. 이거는 돈이 그만큼 풀렸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 자연적으로 그냥 발생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정부가 계속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린 상태로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가니까. 그럼 이거를 버블로 단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현상화된 모습으로 추세로 본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감이 옵니다. 감이. 전문가의 의견도 필요 없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감이 옵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았을 때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고 오피스텔 15개를 사신 분이 계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인천 영종도 근처에 항공사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오피스텔에 막 임대하고 들어와서 그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팬데믹으로 항공사 경기가 다 엉망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대 사업한 그 오피스텔은 어떻게 해요? 다 공실로 이자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15개를 사신 분들은 2년 동안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힘들으셨겠죠. 근데 그 힘드셨던 것만 생각할 따름이지 그 전에 몇 년 동안 돈을 벌어 놓으신 거는 생각을 못 하시잖아요. 그죠? 그 전에는 분명히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 원리금 상환에 다 썼어. 내지는 나는 그거 사가지고 서울에 아파트 하나를 더 샀는데 그 아파트 값이 한 5억, 6억 오르는 바람에 2년 동안 임대 수입이 마이너스가 된 거를 만회하는데 성공했어. 각자 사연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정답을 캐내는 것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 시대의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1세기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는 불가피하다. 그러니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냥 상식선에서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우리가 밥 먹듯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한 번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모두가 누구나 다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그거는 박사학위도 필요 없고요. 석사학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 경험, 생활을 한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 세계 경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올리겠죠.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다음에 금리를 올린다 그랬고, 그다음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를 지금 물류 대란, 소위 말해서 공급망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거를 복구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죠? 일정한 시간, 6개월 내지 1년이 지나고 나면 공급망이 다 복원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 6개월이 되었건 1년이 되었건 어떤 거는 1년 이상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6개월에서 1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사이에서 공급망이 복원이 된다라고 되기 전까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죠. 내가 더 많이 요구를 하니까 가격은 오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요즘 뭐 방송 틀어보면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그린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플레이션 그러면서 이제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방송에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간단해요. 원리는.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가치 없으니까 물건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요. 덩달아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물건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성장은요. 사람이 많이 옛날만큼 움직이지 못하고 다니지를 못하고 물건이 옛날만큼 공급되지 못하니까 성장은 당연히 생산은 떨어졌으니까 성장률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성장은 낮고 물가는 오르고, 이걸 뭐라 그래요?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이것이 70년대 초반, 80년대 초반 오일 쇼크 때처럼 장기간 갈 것이냐, 아니면 한 1년 내지 6개월 안에 끝날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류가 한 부류, 아니야 단기간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한 부류. 누가 옳습니까? 정확한 답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근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 책이 아니더라도 많은 책들과 전문 서적이나 참고 서적을 읽어보시면 본인의 그 성향에 맞는 그 결정을 하시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조금 뭐 보수 온건 쪽이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조만간 해결될 문제야. 조금 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거 버블이야, 이거 퍼펙트 스토마, 그렇게 또 믿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존재를 해야 돼요, 시장에는. 왜?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야지 물건을 내다 팔고요. 나 이거 괜찮다고 봐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야 이 내다 파는 물건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시장은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교환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시장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의 입장의 문제고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계 경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이제 돈을 흡수하는 그런 데로 가겠죠. 돈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금리 올리죠.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은행으로 돈이 몰리겠죠. 또 정부가 채권을 막 사주면서 채권을 사준다는 말은 채권을 산 대신 돈을 줬잖아요. 근데 그 돈을 이제는 채권을 안 사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을 안 주잖아요. 그게 테이퍼링의 의미입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말은 한 달에 1200억 달러 정도를 계속 풀던 돈을 이제는 안 풀겠다는 거예요. 채권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줄여나가고 금리를 인상시키면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조금씩 이제 은행으로 몰리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과잉 유동성이란 말은 점점 시간을 두고 줄어들 것이고, 그럼 돈값이 정상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고, 이제 거기에 뭐만 뒷받침돼 주면 된다? 물류의 공급망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보충이 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 근데 그것과 백신 개발과 치료제가 같이 맞물리게 된다 그러면 베스트 시나리오죠. 근데 어느 것이 하나가 빠르고 늦다 그러면 그 속도가 늦어질 따름이지만 가격의 변동은 좀 더 그런 베스트보다는 좀 더 심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이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1세기의 이 혼돈의 시대에 책임은 아닌데 변수 두 가지. 하나가 미국, 또 하나가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뭐 명리나 주역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한자의 밝을 명자를 뜯어보시면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태양과 달이 같이 붙어서 공존하면은 밝을 명자가 돼서 세상을 비추지만, 달이 해가 되겠다 그러고 해가 달이 되겠다 그래 버리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주도권 싸움이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도 지금까지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에 누렸던 태양의 지위를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고, 잃지 않으려 그럴 것이고, 달인 중국이, 예를 들면 달인 중국이 나 달 아니야, 나 원래 태양이야 라고 우겨서 달이 해가 되겠다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면 달이 태양이 될 때까지 다툼은 불가피하잖아요. 이제 이 다툼이 21세기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의 이제 이슈가 사실상 말씀드렸던 모든 것의 본질이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패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패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패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린 게 바로,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양궁이나 또는 육상 경기 중에 높이뛰기,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는 저 친구들에게 자리를 조금씩 이렇게 양보해주고 퇴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의 세계는 지금 10대들과 태어나는 애들의 세대인 거지, 시기인 거지, 저들 같은 사람들은 지혜를 줄 따름이지, 우리가 또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나서는 거는, 그거는 저는 무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념이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미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미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 미래 인구 구조, 미래 산업 구조, 미래 복지 구조, 뭐 이런 게 전부 다 미래에 관계된 이야기가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산업은 뭐냐? 흔히들 다 하죠. 디지털 정보통신, 제 책에도 그랬습니다. 디지털 정보통신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바이오를 해야 된다. 우주 항공을 해야 된다. 뭐 저도 나름대로 선생님을 했으니까, 교수를 했으니까 교과서적인 이야기 하지요. 근데 제가 또 현장에서 일반 중소기업의 부회장으로 몇 군데서 해봤기 때문에 현장의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바이오 산업 합시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이 됩니까? 우리가 갑자기 반도체 생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1981년도에 반도체 산업 공식 선언을 했는데 바로 64K D램 설계를 해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냈나요? 그리고 바로 그냥 대박이 터져가지고 삼성전자가 굴지의 세계 전자업계에 막 반열에 뛰어오르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 왜 그럼 우리나라에는 기초 생물, 기초 화학, 기초 물리가 약하냐? 돈이 안 되니까요. 왜 돈도 별로 안 되는 기초 생물 한다 그러고 기초 미생물학 한다 그러고 거기다가 여러분들 자녀분들 공부하라 그러시겠어요? 수학하겠다, 전공하겠다 그러면 그래, 수학 전공하고 나중에 대학원은 컴퓨터 엔지니어링 하고 박사학위는 금융공학 해가지고 이 금융 쪽으로 나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어. 늘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돈 많이 벌어, 이거 아니에요. 모든 분야에 필요한 기초 부분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 책에서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바이오, 우주, 항공, 디지털, 정보, 통신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첫째, 교육제도가 바로 서야 됩니다. 교육제도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면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과 선생님이 계셔야 되고 그거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말은 그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직의 인력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연구개발된 많은 상품, 많은 내용들이 상품화되어서 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인프라가 모르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AI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AI는 이렇습니다. 뇌신경 구조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해 와서 뇌에 있는 뉴런의 세포들이 어떤 신호 전달 체계로 움직이고 어떤 전파가 가고 감마, 알파 뭐 전파 중에 어떤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모두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거를 AI 쪽으로 접목시켜서 하나의 뭐 메타버스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NFT가 되었건 또 다른 파생 상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산업의
가치사슬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학교와 교수님과 학생들 산업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거꾸로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안보입니다. 내셔널 시큐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하드웨어, 무기를 많이 만들고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항공모함 가지고 있고 이게 안보라는 국방 안보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해킹 기술도 안보의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람이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비행기로 모셔다 드리고 했지만 요즘은 컴퓨터로 들어가면요 모든 기술이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 기술이 국가의 안보 기술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검찰 조직, 국정원 조직도 빨리 이런 해킹 조직과 또는 뭐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통신과 관련된 능력을 배양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쪽 기술도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게 말로만 떠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the future를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past도 아니고요. present도 아니고 future,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모든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요. 너무 담론만 말씀드리니까 당신은 언제 주식 그 법을 이야기할 거야 라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겠죠. 부동산 시장 꺼질까 말까. 주식 시장 이게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어제 다우에서 그랬는데 이게 계속 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식적입니다. 앞으로 미국 연준이 돈 줄인다 그랬죠. 그죠? 돈 공급 줄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년쯤에 금리 인상할지도 모른다 그랬죠. 다 할 겁니다. 이미 시장에 다 나와 있어요. 정보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 의장이 자 내일 아침에 나는 샌드위치 먹을 겁니다 해서 내일 아침이 딱 됐는데 샌드위치 안 먹고 시리얼 먹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게 비일비재한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재무부 장관이나 연준 의장 대통령이 나 내일 샌드위치 먹을 겁니다. 그럼 샌드위치 먹었지 시리얼 먹지를 않았다고요. 그게 뭐냐면 정직성이라고 표현하기도 되지만 사실상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일관성입니다.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을 하나에 밀고 나가고 그 일관돼야지만 정직함이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뭐예요? 한 단어로 줄이면 제가 볼 때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옳음인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큰 손으로 움직이면 그 다음에 뭐가 영향을 줄까요? 환율이죠 뭐. 그죠? 주식시장에서 돈을 확 빼버렸다. 그러면 돈을 빼는 순간에 달러로 바꾸지 않더라도 달러 시장에서는 어떻게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 얘들이 곧 돈 밖으로 오겠군. 앞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군. 그럼 달러 값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환율은요. 오르죠. 그런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쫙쫙쫙쫙 이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럼 부동산 시장은요. 아니, 금리 오르고 돈 줄어든다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터질까 안 터질까의 문제를 지금 앞서가서 고민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아파트가 천안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오피스텔에 지금 살고 있는데 미국에 집이 있고요. 만약에 제가 전세 살고 있는 아파트에 집 주인이 세금이 올랐어요. 전년보다도 한 1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전세 계약을 새로 갱신을 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전세로 옮기든지 해야 돼요. 그럼 다른 전세로 옮기거나 갱신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세금이 오르거나 비용이 오르면 이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측면은 양도세, 증여세, 모든 상속세가 부동산에 연결된 게 더 올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동산으로. 그렇죠? 넘어갔겠죠? 가격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격으로 표현되니까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요. 따라서 올라가죠. 전세가 올라가면 월세는요. 월세도 올라가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정상이죠. 정상입니다. 아니, 세금이 올랐으니까 정가를 했으니까 정상이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장에다 맡긴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차치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의 가격이 오른 거를 조금 더 진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세금 문제 다시 봐야죠. 부동산세 다시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1가구 1주택자 노인분들, 베이비 부모 세대 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딱 지니고 연금 받고 사시는 분에게 당신 집은 지금 20억 하니 여기에다가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얼마가 더 올랐으니 돈 얼마를 1년에 1,000만 원을 더 내시오. 그러면 그분은 억울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정리를 해 나갈 시간이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을 연착륙, 조금 안정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이 갑작스럽게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중에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분들이 상당히 계시거든요. 금리가 올라가서 이분들이 결국은 만에 하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그 주택이 은행의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십니다. 물론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용도 상위 10%에 있는 분들이, 20%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전체 가계부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산 가치도 충분하니까, 담보도 충분하니까 걱정할 거 없다. 가계부채 문제 없고 주택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없다. 뭐 일리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제 하위 40% 소득계층은 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대응해서 전세를 줄 수가 없고 월세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점 교외로 이렇게 밀려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이제 부동산의 시장 문제의 하나의 그 밑단,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급작스러운 버블 붕괴, 버블이라는 표현을 제가 안 썼습니다만 가격의 급락 문제도 0%는 아니지만 존재한다. 그렇지만 차기 정부가 어떻게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는가, 즉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 부동산 시장 가격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 주식시장은 말씀드렸지만 돈이 줄어들고 이제 점점 시장으로부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성장 압력이 둔화될 가능성이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당분간 6개월, 최소 6개월간은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미래에 대한 기대 수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서는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더 출렁거림이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크게 나쁘다, 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시기, 이 혼란까지는 아닌데 불안한 시기를 2022년까지 잘 넘긴다면 아마 2023년부터는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점프가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제 책에서 해놨습니다. 결국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 팬데믹이 가져왔던 그 여러분들 총균세라는 책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 다른 말로 하면 총은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균이라고 하는 건 질병입니다. 그리고 쇠라고 하는 거는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질병과 생산. 구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가면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2022년까지 잘 조합해서 조율을 이룬다면 저는 2023년부터는 세계 경제는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mRNA 백신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이 갑자기 막 3만 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을 돌파하고 3천 원 하던 주식이 10만 원을 돌파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봐도 누구나 다 동의할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비상식적인 것이 상식적일 수가 없다면 언젠가는 제자리로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주식이 제자리로 갈 때 지금 봤을 때, 야, 저 주식은 조금만 노력하면 애복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데, 라고 생각하는 주식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이 10월 21일자거든요. 녹화하는 날짜가. 그럼 이 분야도 미래 산업 분야로서 만약에 교육과 시장과 기술 개발이 연계가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약이 만약에 조금 떨어지고 우주항공이 올라간다면 둘이를 상쇄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큰 상승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에 좀 뭐라 그럴까요? 도움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제가 강연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돈 좀 있는데 주식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동산 집 사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고요. 먼저 주식해도 됩니까? 돈이 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묻죠.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럼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으시고 2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2억 갖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2억 정도 없어도 괜찮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기는 상관없대요. 그러면 이제 주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세요. 종목을 찍어 주세요. 그러세요. 이 도둑심보입니다. 왜 도둑심보냐? 찍어서 만약에 성공해서 5배, 4배 장사가 됐다. 라고 하면 저한테는 뭐가 떨어지나요? 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가는 방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댓글을 다실 겁니다. 아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농담이고요. 돈이 1억이 있건 2억이 있건 가장 좋은 거는 피와 땀을 흘려서 번 돈은 그만큼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치르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공돈이 생기면 그거를 좋은 곳에 기부하시거나 좋은 곳을 향해서 쓰시지 않고 내가 챙기고 있을 거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부는 상위 0.1%에게 다 편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로또가 터지듯이 잭팟 산업이 터져갖고 갑작스럽게 막 벼락부자, 재벌급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막 질러서 0.00001%. 예. 근데 모두가 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5천만 국민 중에서 0.00001%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비 오는 날 따뜻한 수제비 칼국수 하나 먹으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 그렇지만 주식을 할 수 있는 분들, 또 집을 사야 되는 신혼부부 이런 분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가 그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죠. 가서 강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연기금이 1990년대부터 아마존을 사고 구글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다면 우리나라 연기금의 자금이 지금보다 더 많아졌을까 적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국민연기금의 자산 운용 방식이 주식과 채권이 나뉘는데 만약에 주식을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미국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을까요?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연히 답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500배? 많은 거는 뭐 1000배까지 번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지금 현 상황이 물론 희망적이고 많은 툴들이 금융시장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투자가 가능하고 방송용어로는 적당치 않습니다만 동학개미, 성학개미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와 미국이나 유럽 주식에 투자하는 그 개인 투자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주식에는 눈길을 그렇게 많이 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물론 환율이라고 하는 중간에 변수가 존재를 합니다만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세계의 패권 속에 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돈의 가치 변화는 있을지언정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저한테 자본이 있다 그러면 저는 미국 주식을 사거나 중국 주식을 사지 우리나라 주식은 피할 것 같습니다. 예, 제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윤을 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업을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어떻게든 신토부리의 기술과 능력,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기여를 해야 된다면 또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선택의 문제가 달렸습니다. 나는 순간순간에 돈을 버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다. 아니야, 나는 그냥 10년 동안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사는 게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자기가 장기 투자가인지 단기 투자가인지를 성향을 잘 판단을 하셔서 장기 투자인다 싶으면 뭐 예를 들면 과거 같으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놓으시면 한 10년 뒤에 뚜껑 열어보면 올라가 있을 확률이 떨어져 있을 확률 반반인데
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51대 49 정도로.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 같은 이런 우량주는, 가치주는 계속 가치를 가져가니까 그쪽 분야로 가시라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한 돈 1억 가지고 단타 위주로 그냥 하고 싶어.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그때 이슈가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관광 레저주가 이제 좀 있으면 막 오를 거란 말입니다. 팬데믹이 시작이 되면, 풀리게 되면. 그 다음에 좀 있으면 이제 또 우주항공주가 막 하게 되고요. 좀 있으면 또 게임 관련된 주식이 막 오르게 되고요. 좀 있으면 또 이제 치료제가 나오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또 막 치료제가 나오고요. 이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모두가 지금 막 백신에 열중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백신 안 봅니다, 이제. 어디 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오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백신은 관심 밖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항암 치료제, 백열병 치료제 같은 새로운 당뇨병, 치매, 알츠하이머 이런 새로운 의약품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선두주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나라 제약사라고요? 그죠?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왜 그렇죠? 기초생물, 기초물리, 기초화학이 안 돼 있는 나라에서 그런 약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김연아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고요. BTS도 나왔고요. 오징어 게임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영화를 한번 쭉 놓고 보십시오. 최민식이 나왔던 올드보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박쥐 영화에서 설국기차, 설국여행인가요? 그 영화에서 기생충, 이번에 오징어 게임까지 그 역사의 루트를 한번 보시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콘텐츠의 파워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화학약품이 툭 튀어나오기는 힘들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 책을 제가 이제 권하는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변화를 읽어내는가 읽어내지 못하는가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읽어내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모방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내가 배웠으니까 창조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본은 모방에는 귀신이지만 창조에는 조금 뒤처집니다. 그럼 창조는 독일이 앞서거든요. 여러분 AI를 처음 들어보신 게 2016년입니다. 알파고 바둑 이야기 나왔을 때 AI, 딥마인드를 처음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제 공부할 때 저는 1990년대 졸업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1990년대 제 공부할 때 Artificial Neural Network N이라고 하는 지네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AI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따지고 내려가면 1960년대 초반에 이미 AI 이야기가 본격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축적되어서 올라가는 것이지 갑자기 없던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떤 역사에서도 이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고 그 변화에 맞닥뜨렸을 때 이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전환을 누구 것을 보고 뺏길 것인가 아니냐, 내가 이 변화에 적응해 봤으니 우리에 맞는 우리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 성장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호합니다. 즉 창조적인 것을 저는 원한다는 거죠. 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 올드보이. 우리 작가가 쓴 시나리오지 일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만화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미래에 대한 문제들이 다 와 있고 우리가 경험했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흐르는 이 유목민, 디지털 유목민의 피해 유전인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지금 발현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를 따름이죠. 아주 허접은 이상한 그 논리에 매몰되어서 그쪽 사람들의 이 새치 혓바닥에 녹아나서 지금 마취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와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만 딱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리드하고 있다. 그래서 1만 불 시대를 95년도에 돌파하고 3만 불 시대를 이미 넘어섰고 그 다음 단계는 6만 불입니다. 진정한 선진국인데 이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낼 수 있는 경쟁력과 잠재력을 빨리 깨우쳐서 이거를 터뜨렸으면 하는 바람. 우리가 터뜨린다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로 하여금 터뜨리게 한다는 그런 프레임을 빨리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필요한 주식과 부동산, 부의 이런 분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미래 세대들이 해결해 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뭐냐? 그들이 열심히 놀 수 있는 마당, 시장이겠죠. 시장을 만들어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런 예를 드릴게요. 제가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를 할 때 미국의 지식사회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다가 제가 이런 책을 써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책을 읽어보고 또는 제 연구를 쭉 관심 있게 보다가 곽수정 박사의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저 친구 불러갖고 일하면 하지. 그럼 제가 20만 불 정도 받고 있다가 정부로 들어가면 한 10만 불로 연봉이 반 깎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정책을 다뤄보잖아요. 그리고 2년이나 1년이나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밖으로 나오면, 이제 공직 생활에서 물러나서 나오면 제 경험치가,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어서 붙었죠. 이제는 민간에서만 연구하던 게 국가 운영을 해본 경험까지 붙어버리니까 이 부가가치가 20만 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50만 불, 60만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 기꺼이 생길 수도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이 책자화됩니다. 이렇게. 책자화가 되면 그냥 연구소 어디 뭐 창구에 푹 던져지는 게 아니라 전국 3,000개가 넘는 전국 대학에, 유명 대학에 다 뿌려집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부교재로 사용해서 읽어와서 독후감을 쓰라고 하든지 리포트를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소위 지식계층,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계층에게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혀진다는 의미가 나중에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 로드 오브 링, 재앙의 반지, 중학교, 고등학교 필독서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소설로 다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봤을 때 변화의 시대에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적어드렸던 일본 메이지 유신의 변화, 그리고 호주의 농업시장의 개혁 문제, 여기서 제가 무엇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 민노총의 문제, 노동조합의 문제, 공급의 문제, 변화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작은 소리로 숨어 있다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너무 큰 소리로 막 외치면 뭐라 그럴까요? 저도 두려움이 많아서 돌팔매질에 막 창도 막 날아올 것 같고 겁도 좀 나고요.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있기에 호주의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기득권을 놓아야 될 시점에 와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고요. 일본 메이지 유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변화의 시대에 창의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조심스럽게 드리는 거고요. 미국의 산업발전, 50년 단위로 변하는 미국의 산업발전, 1776년부터 50년 단위로 끊어봤을 때 미국이 300년 되지 않는 역사 속에서 세계 제패하는 모습은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 힘을 중국이 똑같이 아니면 더 낮게 발현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에 중국도 50년 단위마다 하지 그럼 하고도 남지, 종이, 화약, 나침판 다 개발했는데 뭐. 만약에 그렇게 믿으시면 2050년 되면 중국이 세계 1위 패권국이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니야, 그래도 미국이, 그러면 이제 미국 패권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의 변화,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해져 있죠. 중국 쪽으로 간다 그러면 중국 쪽으로 따라갈 것이고, 그죠? 중국 주식시장에 연동되지 않겠어요? 미국이 계속 패권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주식시장이건 모든 금융, 환율이건 금융, 모든 부분이 다 미국의 패권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명한 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에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이 간단치만은 않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어렵지는 않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경제학을 제가 학부 때부터 전공을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82년부터 시작을 해서 한 40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경제 수학에서 배웠던 고등미적분 문제라든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하면서 거시경제학에서 박사과정에서 배웠던 프라이스 채널,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 이런 거 써본 적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살아오면서 본인이 주식도 해보고 부동산 거래도 해보고 중소기업체에서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쭉 경험해 본 치를 가지고 보니까 살아가는 방향은 모두가 다 비슷하더라. 본부들은. 특출난 사람들은 존재하지만 그럼 우리가 그 특출난 사람을 모델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화된 사람들 모델로 중심으로 할 것이냐. 만약 그렇게 가면 또 무기력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높은 곳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에서 나는 희열을 느낀다. 행복감을 느낀다. 가셔야 되고요. 저같이 이게 나의 본부적인 일상이고 나의 만족감이야 라고 하면 그 카테고리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든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78억이지만 전 세계 대통령은 18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더잖아요. 그죠? 대통령 수, 총리 수가 187개국이라고 하니까 187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70억, 80억 인구를 움직입니다. 세계 역사를 씁니다. 경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읽어내야 할 것은 미국의 대통령의 생각, 시진핑의 생각, 일본 기시다 총리의 생각, 영국 존슨의 생각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장한 배경은 다시 말씀드려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숨어 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사 속에 숨어 있는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미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의 외교 전략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모두 안보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토와 국민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거창한 뜻으로 쓴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뜻을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제 말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